잠깐 와서 김장하고 가. 배추 500포기 들어왔어. 너 아니면 누가 아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 마지막 날 상주로서 아버지 곁을 지켜야 할 그 시간에 선영은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어야 했죠. 4년 반 동안 하루 14시간씩 일하며 5년만 버티면 가게를 넘겨준다는 약속만 믿고 견뎌온 선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점점 흔들리고 있었고 급기야 아버지의 장례식 날 김장을 하고 가라는 시어머니. 선영은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시어머니는 가게를 넘길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그리고 가게를 미끼로 자신을 싼값에 부려먹었다는 사실을요. 선영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선영, 41살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아침이면 남편 박진수를 깨우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집안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오는 아침이면 선영은 작은 행복을 느꼈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 가고 혼자 남은 집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이 좋았죠. 특별한 일 없이 평온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공사장에서 크게 다쳤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다리를 심하게 다친 거였어요.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을 때 선영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손은 계속 떨렸죠. 수술을 받고 깁스를 한 남편의 모습을 처음 봤을 때 선영은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은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선영은 현실이 무너지는 걸 느꼈죠. 의사는 최소 6개월은 일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활치료도 꾸준히 받아야 한다고 했죠. 병원비 청구서를 받아든 선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술비에 입원비, 재활치료비까지 합치니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었어요. 청구서를 보면서 선영은 숨이 막힐 것 같았죠. 집에 돌아와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어요. 남편이 일을 못하니 수입이 뚝 끊겼고 병원비는 계속 나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죠. 아이들 학원비, 생활비, 대출 이자까지 감당하기 벅찼습니다. 큰아이가 엄마 학원비 내야 하는데 라고 말할 때마다 선영은 미안한 마음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선영은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든 버텨야 하는데 남편은 침대에 누워서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다친 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한심하다고 했죠. 선영은 남편 앞에서는 괜찮다고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 김옥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평소에도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나 간신히 얼굴 보는 관계였죠. 사실 시어머니와는 별로 친하지 않았어요. 결혼 초부터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가 차가웠거든요. 그런 시어머니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오니 선영은 불안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선영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선영아, 족발집에 사람이 나갔어. 네? 갑자기요? 어제 그만둔다고 하더라고. 당장 내일부터 사람이 없어. 선영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10년 넘게 족발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동네에서 꽤 오래된 가게였죠. 그런데 갑자기 일할 사람이 나갔다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나와서 일 좀 해라. 저요? 그래. 진수가 다쳐서 일 못한다며? 돈도 필요할 거 아니야. 선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족발집 일이 얼마나 힘든지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하고 족발 삶고 썰고 손님 상대하느라 정신없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당장 그 일을 하라는 겁니까? 선영은 망설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족발집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뭘 못해? 배우면 되지. 어차피 돈 벌어야 하잖아. 시어머니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돈이 필요한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선영은 쉽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안일도 해야 하고 남편 병원도 데려다 줘야 하는데 족발집까지 나갈 여력이 있을까 싶었어요. 생각 좀 해보고 연락드려도 될까요? 생각은 무슨. 내일부터 나와. 월급은 250만 원 줄게. 250만 원. 선영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 돈은 정말 큰 돈이었어요. 병원비 내고 생활비 내고 아이들 학원비 내면 딱 맞는 금액이었죠. 알겠습니다, 어머님. 결국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선영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했죠. 하지만 숨길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족발집 일 좀 해달래요.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미안해. 아니에요. 어차피 돈 벌어야 하잖아요. 내가 이 꼴이 되는 바람에. 남편은 고개를 푹 숙였어요. 다친 다리를 내려다보면서 입술을 깨물었죠. 선영은 남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버티면 되죠. 그렇게 말은 했지만 선영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어요. 내일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족발집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밀려왔죠. 불안한 마음에 이불 속에서 뒤척였습니다. 새벽에 겨우 잠이 들었는데 알람 소리에 깼어요.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간단히 세수를 했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진하게 생겼고 얼굴도 창백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힘내자, 이선영. 스스로에게 다짐하면서 집을 나섰습니다. 족발집은 집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에 있었어요.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도 가게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왔어? 늦었네. 죄송합니다, 어머님. 됐고, 이리 와서 앞치마부터 매. 시어머니는 앞치마를 던지듯 건넸어요. 선영은 앞치마를 받아서 허리에 맸습니다. 낯선 작업복이 어색했죠. 오늘은 내가 하는 거 보고 배워. 내일부터는 내가 해야 해. 네, 어머님. 시어머니는 빠르게 움직이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족발을 삶는 법, 양념 만드는 법, 손님상 차리는 법까지 쉴 틈 없이 가르쳤어요. 하지만 설명은 대충 하면서 실수하면 바로 핀잔을 줬죠. 선영은 정신없이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일이라 실수가 잦았어요. 족발을 썰다가 손을 베일 뻔했고 양념 농도도 맞추지 못했죠. 접시를 나르다가 바닥에 떨어뜨릴 뻔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시어머니의 핀잔이 쏟아졌어요. 선영은 연신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다시 했죠. 손님이 들어오면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내고 계산을 했습니다.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갔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겨우 일이 끝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어 있었어요. 오늘은 이만 가. 내일 아침 9시까지 와. 네, 어머님. 수고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선영은 온몸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결렸어요. 버스 좌석에 앉아 있는데도 몸이 흔들거렸죠.
창밖을 보면서 선영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자마자 쓰러질 것 같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응, 괜찮아. 좀 피곤하긴 한데. 선영은 억지로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이걸 얼마나 해야 하는 걸까? 그날 밤 선영은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잠은 오지 않았어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게 막막했죠.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선영은 눈을 감으면서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참자. 조금만. 하지만 선영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오래 갈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펼쳐질 긴 고통의 서막이었죠. 선영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5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족발집에서 일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조금씩 일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족발 삶는 시간도 맞출 수 있게 됐고 손님 응대도 자연스러워졌죠. 하지만 몸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가 넘어서야 퇴근했어요. 집에 돌아오면 씻고 쓰러지듯 잠들었죠. 그렇게 한 주가 지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게 뒤쪽 작은 사무실로 선영을 불렀어요. 선영아, 이리 와봐. 선영은 앞치마에 묻은 물기를 닦으면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장부와 계산기가 놓여 있었죠. 시어머니의 표정은 평소보다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앉아. 선영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선영을 한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일주일 동안 일하는 거 봤어. 제가 부족한 게 많아서 죄송합니다. 아니야. 생각보다 잘하더라. 시어머니의 칭찬에 선영은 조금 놀랐습니다. 평소에 핀잔만 주시던 분이 칭찬을 하다니 의외였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선영아, 너 이 가게 하고 싶지?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솔직히 말해봐. 이 가게 갖고 싶잖아. 선영은 당황해서 대답을 못했어요. 사실 가게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가게에서 일하면서 손님들이 맛있다고 할 때마다 뿌듯했어요. 내 가게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했죠. 하지만 감히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가게를 탐낸다고 오해받을까봐 두려웠거든요. 시어머니가 선영의 표정을 보면서 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내 눈빛을 보면 알아. 어머님, 내가 제안 하나 할게. 시어머니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말했어요. 월급 250만 원 줄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5년만 여기서 일해. 선영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죠. 5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면 이 가게 내 거야. 선영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뭐라고 하셨지? 가게를 준다고? 정말이세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무 놀라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내가 거짓말하겠어? 시어머니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 언제까지 이 일할 수 없어. 하지만 큰아주버님이 계시잖아요. 선영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큰아들 부부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명절 때 오면 늘 잘난 척하면서 시어머니를 무시했죠. 족발집이나 하시고 하는 식으로 말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잠깐 굳어졌어요. 그 녀석들,
족발집 같은 거 안 해. 회사 다닌다고 코 높은 애들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죠. 명절 때나 얼굴 보이고 평소엔 연락도 잘 안 해. 선영은 시어머니의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거야. 너만큼 열심히 할 사람도 없어. 선영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5년만 버티면 자신의 가게를 가질 수 있다니요. 지금은 힘들지만 5년 뒤에는 가게 주인이 될 수 있어요. 남편도 함께 일하고 생활도 안정되고 아이들한테도 떳떳해질 수 있죠. 선영의 머릿속에는 벌써 미래가 그려졌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시어머니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그럼 오늘부터 각오 단단히 해. 네, 어머님. 선영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가게 안을 둘러보니 새롭게 보였어요. 5년 뒤에는 이 모든 게 내 거야. 족발을 삶는 큰 솥도, 손님들이 앉는 테이블도, 벽에 붙은 메뉴판도요. 선영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5년은 버틴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선영은 남편에게 말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침실로 달려갔습니다. 여보, 여보. 선영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침대에 누워있던 남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5년만 일하면 가게를 준대요. 정말?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 남편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네. 오늘 사무실로 부르셔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남편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그래도 5년이 짧은 시간은 아닌데 괜찮아요. 5년만 버티면 우리 가게가 생기잖아요. 선영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다리 나으면 같이 일해요. 그럼 훨씬 수월할 거예요.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그럼 내가 빨리 나아야겠네. 천천히 나아요.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요. 선영은 웃으면서 말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됐습니다. 정말 5년을 버틸 수 있을까? 그래도 희망이 있으니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선영은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면서 하나하나 배웠어요. 족발 양념 만드는 비법도 알려줬고 단골 손님 관리하는 법도 가르쳐줬죠. 선영은 빠르게 흡수했습니다. 이게 다 내 거니까 열심히 배워야지. 가게는 동네에서 꽤 오래된 곳이었어요. 15년 넘게 한자리에서 장사를 해왔죠. 단골 손님도 제법 있었습니다.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는 자리가 꽉 찰 정도였어요. 선영은 단골 손님들 얼굴을 하나하나 익혔습니다. 매일 점심때 오시는 할아버지, 저녁마다 소주 한잔 하시는 아저씨들이요. 그분들이 맛있다고 해주실 때마다 선영은 힘이 났어요. 사장님, 오늘도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자주 오세요. 선영은 밝게 웃으면서 인사했어요. 손님들도 선영의 밝은 모습에 호감을 보였죠. 새로 오신 분이야? 성격도 좋으시네. 전에 분보다 훨씬 친절하시네요.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선영은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했습니다. 속으로는 5년 뒤엔 진짜 사장님이 될 거예요 라고 생각했죠. 일이 힘들긴 했지만 선영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5년 뒤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었어요. 여기서 버티면 내 인생이 바뀐다. 선영은 그 생각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앞치마를 맬 때마다, 족발을 썰 때마다, 손님을 대할 때마다요. 5년만 버티자. 꼭 버티자. 선영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아직 몰랐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고 힘들지를요. 그리고 그 약속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도요. 선영은 그저 희망을 품고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면서 생각했어요. 오늘도 힘내자. 5년 뒤를 위해서. 족발을 삶는 김이 피어오를 때마다 선영은 미래를 그렸습니다. 자신이 주인이 된 가게에서 남편과 함께 웃으면서 일하는 모습을요. 손님들이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소리를요. 그 꿈이 선영을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힘들어도 참을 수 있게 해주는 버팀목이었죠. 선영은 앞치마 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맸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그렇게 선영의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견뎌야 할 고통의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선영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5년이 얼마나 가혹할지, 그리고 약속이 얼마나 허무하게 깨질지를요. 선영은 그저 희망을 안고 일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요. 5년 뒤의 꿈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갔죠. 그것이 선영이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선영의 하루는 길고 고되었습니다. 알람이 새벽 6시에 울렸어요. 눈을 뜨자마자 몸이 무거웠습니다. 어제의 피로가 아직 남아 있었죠. 온몸이 쑤시고 특히 다리와 허리가 아팠어요.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가면 남편은 아직 자고 있었어요. 선영은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죠.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아침밥을 차리고 설거지까지 끝내야 했습니다. 아침 7시까지 집안일을 끝내고 아이들 아침 챙기고 8시 반에는 집을 나서야 했어요. 남편은 침대에서 미안한 얼굴로 선영을 바라봤어요. 조심해서 다녀와. 응, 걱정 마. 선영은 웃으면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게에 도착하면 9시였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와 있었죠. 늦었네. 죄송합니다, 어머님. 선영은 서둘러 앞치마를 메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족발 삶는 거였어요. 큰 솥에 물을 끓이고 족발을 넣고 양념을 넣었습니다. 간장, 설탕, 생강, 마늘, 대파를 넣고 센 불로 끓였어요. 불 조절도 해야 하고 거품도 걷어내야 했습니다. 족발이 익는 동안 다른 일을 해야 했어요. 양파를 썰고 마늘을 다지고 고추를 준비했죠. 겉절이용 배추도 씻고 쌈 채소도 손질했습니다. 손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족발이 다 익으면 건져서 식혀야 했어요. 뜨거운 김이 얼굴에 닿으면 화끈거렸죠. 식힌 족발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썰기 시작했습니다. 칼질을 잘못하면 손을 베기 쉬웠어요. 선영은 조심조심 썰었습니다. 1시간 넘게 서서 족발을 썰다 보면 손목이 아팠어요. 어깨도 결리고 허리도 뻐근했죠.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전에 준비를 끝내야 했거든요. 11시가 되면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직장인들이 점심 먹으러 오는 시간이었죠. 사장님, 족발 대짜 하나요. 여기 중짜 둘이요. 소짜 포장이요.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네, 곧 나갑니다. 선영은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족발을 접시에 담고 쌈 채소를 준비하고 소스를 곁들였어요. 무쌈도 올리고 마늘도 곁들였죠. 테이블로 음식을 나르면서 웃는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손님이 끊이지 않는 점심시간이었어요. 주문 받고 음식 내고 계산하고 설거지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2시가 넘어서야 손님이 줄어들었습니다. 선영은 그제야 앉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쉬는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싱크대에 접시가 가득했어요.
기름때가 잔뜩 묻은 접시들을 닦으면서 선영은 손이 거칠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세제를 묻혀 문질렀어요. 기름때가 잘 안 닦여서 힘을 주다 보면 손목이 아팠죠. 예전엔 핸드크림을 발랐는데 이젠 그럴 여유도 없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늘때가 끼어 있었고 손등은 갈라져 있었어요. 설거지를 끝내고 주방을 정리하면 4시였습니다. 잠깐 숨을 돌릴 때쯤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선영아, 저녁 준비해야지. 양념 좀 더 만들어. 네, 어머님. 선영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어요.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큰아주버님 부부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얼굴을 비쳤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왔니? 선영아, 차 좀 내와. 선영은 주방에서 차를 준비해서 가져갔습니다. 큰아주버님 부부는 테이블에 앉아서 선영을 바라봤어요. 동서 힘들지? 큰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호기심이 묻어 있었어요. 괜찮아요. 선영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큰아주버님이 입을 열었어요. 우리 어머니 까다로우신데 잘 견디네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힘들 텐데 5년이나 해야 한다며? 큰 며느리가 웃으면서 말했죠. 선영은 그 웃음이 불편했습니다. 마치 자신을 불쌍하게 보는 것 같았어요. 5년 뒤엔 가게가 제 거니까요. 선영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큰아주버님 부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아, 그래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큰 며느리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면서 말했어요. 그럼 열심히 해. 화이팅! 그들은 30분 정도 있다가 갔습니다. 가면서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렸어요. 선영은 그 모습을 보면서 씁쓸했습니다. 용돈은 주면서 일은 안 하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다시 손님이 몰려왔습니다. 6시부터 9시까지가 가장 바쁜 시간이었어요. 족발에 소주 한잔 하러 오는 손님들로 가게가 꽉 찼죠. 사장님, 여기 소주 한 병 더요. 족발 추가요. 계산이요. 여기저기서 선영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은 뛰다시피 움직였어요. 주문 받고 음식 나르고 술 따르고 계산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발바닥이 화끈거리고 종아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손님들 앞에서는 웃는 얼굴을 보여야 했거든요. 밤 9시가 넘어서야 손님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은 끝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에도 할 일이 산더미였죠. 테이블 닦고 바닥 쓸고 설거지하고 주방 정리하고 쓰레기 버리고 모든 걸 끝내면 밤 10시가 훌쩍 넘었습니다. 어떤 날은 11시까지 일할 때도 있었어요. 선영은 완전히 녹초가 되어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수고했어. 내일 봐. 시어머니는 먼저 퇴근했어요. 시어머니는 낮에 잠깐 쉬다 오거나 일찍 퇴근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일했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선영은 거의 정신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좌석에 앉자마자 눈이 감겼어요. 정류장을 놓칠까봐 억지로 눈을 떴죠. 집에 도착하면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남편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어? 저녁은 먹었어? 응, 가게에서 먹었어. 사실 제대로 먹지 못했지만 남편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씻고 자야지. 피곤하겠다. 응. 선영은 씻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어요. 다리는 퉁퉁 붓고
손목은 욱신거렸죠. 하지만 내일 또 일어나야 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요. 선영은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루 14시간씩 일하는구나.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였어요. 쉬는 시간은 거의 없었죠. 점심시간 사이 30분, 저녁 전 30분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설거지하고 정리하고 다음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선영은 몸이 언제 망가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5년만 버티면 되니까요. 5년 뒤를 생각하자. 선영은 그 생각으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그래도 선영은 손님들 앞에서는 웃었어요. 힘들어도 밝은 얼굴을 보여줬죠.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단골 손님들이 칭찬할 때마다 힘이 났습니다. 이 집 족발 정말 맛있어요. 사장님이 바뀌고 나서 더 맛있어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면 선영은 보람을 느꼈어요. 내가 잘하고 있구나. 힘들지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죠. 5년 뒤 이 가게가 자신의 것이 될 거라는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선영은 그 희망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버티자. 그렇게 선영의 고된 하루가 반복되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요. 5년이라는 긴 시간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요. 일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선영의 몸은 점점 망가지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다리는 늘 붓고 허리는 끊임없이 아팠죠. 손목도 시큰거리고 어깨도 결렸어요. 하루 14시간씩 서서 일하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선영은 참고 견뎠어요. 5년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 하나로요. 어느 날 선영은 퇴근길에 문구점에 들렀습니다. 평소엔 그냥 지나치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들어가고 싶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새 공책 냄새가 났습니다. 진열대를 천천히 둘러봤어요. 작은 수첩들이 진열대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수첩을 집어들었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의 검은색 수첩이었죠. 표지는 무지했고 두께는 얇았습니다. 딱 가방에 넣고 다니기 좋은 크기였어요. 이거 주세요. 계산대에서 2,000원을 냈습니다. 수첩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서 수첩을 펼쳤어요. 하얀 페이지가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선영은 펜을 들고 오늘 날짜를 적었어요. 그리고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오전 9시 출근, 오후 11시 퇴근. 총 14시간이었어요. 점심시간이라고 쉰 건 30분, 저녁 전 30분이었습니다. 선영은 그걸 적으면서 한숨이 나왔어요. 내가 이렇게 오래 일했구나. 다음 날도 똑같이 적었습니다. 오전 9시 출근, 오후 11시 30분 퇴근. 그 다음 날도요. 오전 9시 출근, 오후 10시 40분 퇴근. 수첩에 기록을 남기면서 선영은 조금 위안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보여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억울한 마음을 어디론가 풀고 싶었죠. 내가 이만큼 일했어.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수첩 쓰기가 습관이 되었어요. 매일 밤 침대에 누워서 오늘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처음엔 출퇴근 시간만 적었는데 점점 더 많은 걸 쓰게 됐어요. 오늘 족발 20인분 삶음, 점심 손님 35명, 저녁 손님 48명, 설거지 3시간, 족발 써는데 2시간 30분, 쌈 채소 준비 40분. 구체적으로 적다 보니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눈에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낮에 잠깐 쉬러 가는 날이 많았어요. 2시간,
때로는 3시간씩 집에 갔다 오곤 했죠. 은행 좀 갔다 올게. 머리 좀 하고 올게. 친구 만나고 올게. 이런저런 이유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쉴 수 없었어요. 손님이 오면 혼자 다 해야 했거든요. 주문받고 음식 만들고 서빙하고 계산하고 설거지까지요. 혼자 하려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선영은 그것도 수첩에 빠짐없이 적었어요. 어머님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부재. 혼자 손님 20명 응대. 주문 밀려서 손님 불만 들음. 적으면서 선영은 답답했습니다. 나만 이렇게 일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한테 말하면 불평한다고 할 것 같았죠. 남편한테 말하자니 남편도 힘든데 더 걱정만 시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선영은 수첩에만 털어놨어요. 오늘 허리 너무 아픔. 다리 부어서 신발 벗기 힘듦. 손목 계속 시큼거림. 때로는 감정도 적었습니다. 너무 피곤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5년이 너무 길게 느껴져. 오늘 어머님이 내가 한 일에 대해 잔소리하심. 족발을 두껍게 썰었다고 혼남. 하지만 손목이 아파서 그랬는데 말은 못하고 죄송하다고만 함. 감정을 적다 보면 눈물이 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선영은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더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수첩을 쓰면서 선영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기록만 남겼는데 점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내가 정말 많이 일하고 있구나. 나는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어. 수첩은 선영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수첩 반이 채워졌어요. 빽빽한 글씨로 가득했죠. 선영은 첫 페이지부터 다시 읽어봤습니다. 매일 9시에 출근해서 밤 10시, 11시에 퇴근했어요. 주말도 없었고 쉬는 날도 거의 없었죠. 한 달에 하루 정도만 쉬었을 뿐이었습니다. 이게 맞나? 선영은 혼잣말을 했어요. 정상적인 노동 시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5년 뒤 가게를 받는 대가라고 생각하면 견딜만 했어요. 조금만 더 참자. 선영은 수첩을 덮으면서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물었어요. 요즘 매일 뭐 쓰는 거야? 선영은 깜짝 놀라서 수첩을 숨겼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일기야? 응, 뭐 그런 거. 남편은 더 묻지 않았어요. 선영은 안도했습니다. 수첩 내용을 남편이 보면 걱정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왠지 이건 혼자만 간직하고 싶었어요. 자신만의 비밀 공간 같은 느낌이었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났습니다. 수첩은 점점 두꺼워졌어요. 선영은 2번째 수첩을 샀습니다. 첫 번째 수첩이 다 차버렸거든요. 새 수첩을 펼치면서 선영은 첫 수첩을 다시 봤어요. 이 기록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냥 자신의 고생을 확인하는 것뿐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매일 밤 수첩을 쓰는 게 습관이 됐거든요. 쓰지 않으면 하루가 마무리되지 않는 느낌이었죠. 어느 날은 특별히 화가 났던 일을 적었습니다. 큰아주버님 부부 와서 족발 3인분 포장해 감. 돈 안 내고 그냥 가짐. 어머님도 아무 말 없으심. 내가 만든 건데 왜 내 의견은 안 물어보나. 선영은 그날 정말 억울했어요. 큰아주버님 부부는 가끔 와서 족발을 포장해 갔습니다. 한 달에 2~3번은 그랬죠. 당연하다는 듯이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냥 가져가라고 했어요. 가족인데 뭐. 좋은 걸로 잘 싸줘. 선영은 그때마다 속이 뒤틀렸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나는 가족이 아닌가? 선영도 며느리인데 왜 자신만 이렇게 일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큰 며느리는 편하게 회사 다니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명절 때나 한 번씩 얼굴 비추고 족발 공짜로 가져가고요. 반면 선영은 하루 14시간씩 일하면서 족발을 만들고 있었죠. 그런 감정들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나도 가족이라면서 왜 나만 일하나? 큰아주버님 부부는 편하게 사는데 공평하지 않아. 같은 며느리인데 왜 나만 일어나? 5년 뒤 가게를 받는 대가라지만 그래도 너무 불공평해. 수첩에 적으면서 선영은 조금씩 깨달았어요. 자신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여전히 참았습니다. 5년 뒤를 생각하면 지금은 견딜만 했거든요.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선영은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면서 수첩을 채워갔습니다. 넉 달째, 5달째, 6달째. 시간은 계속 흘렀고 수첩은 계속 두꺼워졌어요. 선영도 모르게 이 기록들이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선영은 몰랐어요. 이 작은 수첩이 나중에 얼마나 중요한 증거가 될지를요. 지금은 그냥 억울한 마음을 풀기 위한 일기장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이 수첩이 선영을 지켜줄 거예요. 진실을 증명해 줄 거예요. 선영은 그걸 꿈에도 모른 채 오늘도 수첩을 폈습니다. 오전 9시 출근, 오후 11시 퇴근. 총 14시간 근무. 다리 너무 아픔. 그래도 5년만 버티면 돼. 마지막 문장을 적으면서 선영은 수첩을 덮었어요. 베개 밑에 수첩을 숨기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선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첩과 함께 5년이라는 시간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이제 가게 일에 완전히 익숙해졌어요. 족발 삶는 것도 손님 응대하는 것도 능숙해졌죠. 단골 손님들도 선영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여전히 힘들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선영을 불렀습니다. 선영아, 카드 정리 좀 해줘. 네, 어머님. 시어머니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가게 법인카드 영수증과 명세서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항목별로 정리해서 엑셀에 입력해줘. 알겠습니다. 선영은 사무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펼쳤어요. 영수증이 한가득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날짜별로 정리하기 시작했죠. 처음엔 평범한 거래 내역들이었어요. 족발 재료 구입 15만 원, 양념 재료 8만 원, 포장 용기 6만 원. 선영은 꼼꼼하게 항목을 나누면서 입력했습니다. 족발집을 1년 넘게 하다 보니 대충 어떤 비용이 나가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쯤 넘기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이상한 결제 내역이 눈에 들어왔어요. 백화점 의류 구입 280만 원. 선영은 영수증을 다시 봤습니다. 분명 가게 법인카드였어요. 족발집 법인카드로 백화점 옷을 샀다고요? 그것도 280만 원이나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호텔 숙박 55만 원, 제주도 리조트 80만 원, 고급 레스토랑 40만 원. 선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분명 가게 경비가 아니었어요. 더 자세히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제주도 리조트는 지난달 결제였어요. 그날이 언제였는지 기억을 더듬었죠. 아, 그때 큰아주버님 부부가 제주도 여행 간다고 했었지. 선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백화점 옷 구입 날짜도 확인했어요. 큰 며느리가 명품 가방을 샀다고 자랑하던 날이었습니다. 호텔 숙박은 큰아주버님 부부 결혼기념일 무렵이었죠. 선영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확인했습니다. 족발 재료가 아닌 결제 내역이 너무 많았어요. 백화점, 고급 식당, 호텔, 여행, 심지어 골프장까지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선영의 표정은 굳어갔습니다. 명품 가방 구매 320만 원, 프랑스 레스토랑 18만 원, 골프장 그린피 45만 원. 모두 큰아주버님 부부와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해 보니 더 확실했어요. 큰아주버님 부부가 여행 간 날, 외식한 날, 쇼핑한 날이었죠. 선영은 총액을 계산해 봤어요. 한 달에 적어도 500만 원은 넘었습니다. 1년이면 6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죠. 선영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맞나? 가게 돈으로 이런 걸 쓰는 게 맞나? 그때 시어머니가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다 정리했어? 아, 아직이요. 그런데 어머님. 선영은 조심스럽게 영수증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뭔가요? 족발 재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시어머니는 영수증을 보더니 태연하게 말했어요. 아, 그거 가족이 쓴 거야. 가족이요? 응. 큰애 부부가 쓴 거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투였습니다. 마치 무슨 문제냐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선영은 더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게 법인카드잖아요. 가게 경비로 쓰는 거 아닌가요? 그게 뭐 어때서? 가족인데. 하지만 가게 경비랑은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세금 문제도 있고. 선영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확 굳어졌습니다. 선영아, 너 지금 뭐 따지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큰애는 내 아들이야. 내가 내 자식한테 쓰는 게 뭐가 문제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선영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정리만 할게요. 그래. 쓸데없는 소리 말고 일이나 해. 시어머니는 퉁명스럽게 말하고 나갔어요. 선영은 혼자 남아서 영수증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손이 떨리면서 영수증을 다시 한 장씩 펼쳤습니다. 내 월급은 250만 원인데 선영은 하루 14시간씩 일했어요. 주말도 없이 쉬는 날도 거의 없이 일했죠. 그렇게 일해서 받는 돈이 25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큰아주버님 부부는 한 달에 500만 원씩 쓰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버는 돈의 2배였어요. 그것도 일도 안 하고 그냥 쓰기만 하는 돈이었죠. 선영의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나는 뭐지? 그냥 일만 하는 사람인가? 5년 뒤 가게를 받는다고 했지만 갑자기 의심이 들었어요. 정말 가게를 줄까? 큰아주버님 부부가 이렇게 가게에 돈을 쓰고 있는데요. 시어머니도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는데요. 선영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괜히 말했다가 시어머니한테 찍힐까봐 두려웠죠. 참자. 그냥 참자. 선영은 영수증을 정리하면서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선영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늘 본 카드 내역을 자세히 적었어요. 큰아주버님 부부 제주도 여행 80만 원, 백화점 옷 구입 280만 원, 고급 레스토랑 40만 원, 총 한 달 지출 약 500만 원 이상, 내 월급은 250만 원. 적으면서 선영은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슬펐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큰아주버님 부부는 일도 안 하고 가게에 돈을 펑펑 쓰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죠. 선영은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5년을 채워야 가게를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 불평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것 같았습니다. 참아야 해.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선영은 수첩을 덮으면서 눈물을 참았어요. 다음 날부터 선영은 카드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할 때마다 큰아주버님 부부의 사치스러운 지출 내역이 나왔어요. 선영은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쓰렸습니다.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선영아, 큰애 결혼기념일 선물 좀 포장해줘. 네. 족발 5인분이랑 막국수 포장해서 예쁘게 포장해. 알겠습니다. 선영은 족발을 정성껏 썰어서 포장했어요. 가장 맛있는 부위로 골라서 담았습니다. 막국수도 함께 담았죠. 포장지도 예쁘게 싸고 리본까지 달았어요. 시어머니가 보고 있었거든요. 대충 하면 잔소리를 들을 게 뻔했습니다. 큰아주버님 부부가 저녁에 가게로 왔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가족인데 뭘 맛있게 먹어라. 큰 며느리가 포장을 받아들면서 선영을 봤어요. 동서, 수고했어. 네. 선영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속으로는 화가 치밀었어요. 이것까지 공짜로 가져가네. 한 달에 몇백만 원씩 가게 카드로 쓰면서 족발도 공짜로 가져가는 거였어요. 선영은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수첩에 또 적었어요. 큰아주버님 부부 족발 5인분 포장 무료. 가게 카드로 매달 500만 원 이상 사용. 나는 월급 250만 원. 공평하지 않음. 수첩을 쓰면서 선영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점점 분노를 쌓아가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표현할 곳이 없었어요. 수첩만이 선영의 유일한 토로 공간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이게 끝나겠지. 5년만 버티면 돼. 선영은 그렇게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커지고 있었어요. 정말 5년 뒤에 가게를 받을 수 있을까? 큰아주버님 부부가 이렇게 가게에 의존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의 약속이 지켜질까? 의심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선영은 일을 계속했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게로 가고 밤늦게 퇴근하고요. 카드 내역을 정리하면서 억울함을 삼키고요. 수첩에만 진심을 토해냈습니다. 그렇게 선영의 1년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채로요.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덧 4년 반이 지났어요. 5년 약속까지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죠. 선영은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돼.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큰아주버님 부부가 자주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얼굴 비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왔죠. 처음엔 그냥 인사만 하고 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가게 잘 되고 있네요. 그러더니 점점 가게 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큰아주버님이 물었습니다. 족발은 어떻게 삶는 거예요? 선영은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물에 간장이랑 설탕, 생강, 마늘을 넣고요. 3시간 정도 삶습니다. 아, 그렇구나. 생각보다 간단하네. 큰 며느리도 거들었어요. 동서, 우리도 좀 가르쳐줘.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같아. 선영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갑자기 배우려고 하지?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네, 언제든지요. 그날부터 큰아주버님 부부는 본격적으로 가게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와서 선영 옆에 서 있었어요. 족발 삶는 법, 써는 법, 양념 만드는 법을 물어봤죠. 선영은 성실하게 가르쳐줬습니다. 숨기지 않고 다 알려줬어요. 어차피 5년 뒤엔 내 가게니까. 하지만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말했어요. 동서 정말 고생 많았어. 우리가 이제 도와줄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잖아. 우리가 거들어야지. 큰 며느리의 말은 친절했지만 선영은 불편했어요. 왜 하필 지금 나타나는 걸까요? 6개월만 더 있으면 5년이 차는데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선영을 불렀습니다. 선영아, 큰애들한테 좀 잘해줘. 네. 가게 일 가르쳐주고 친절하게 대해. 그러고 있는데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묘했어요. 그래. 큰애들도 이제 관심 갖는 거 보니 기특하더라. 선영은 불안한 마음에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약속하신 거 기억하시죠? 무슨 약속? 시어머니가 마치 처음 듣는다는 듯 되묻자 선영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5년 일하면 가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4년 반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 그거?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팔짱을 꼈어요. 그리고 애매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좀 더 봐야 할 것 같아. 네. 선영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더 본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시어머니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선영아, 그게 말이지. 큰애들이 이제 관심을 보이니까. 하지만 약속하셨잖아요. 선영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왜 소리야? 내가 안 준다고 했어? 그럼요. 조금만 더 보자는 거지. 큰애들도 배우고 있으니까 누가 더 잘하나 보고. 선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경쟁을 하라고? 4년 반을 일했는데 이제 와서 큰아주버님 부부와 경쟁을 하라는 거였어요. 어머님, 저는 4년 반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일했어요. 그래, 고생한 거 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러세요? 시어머니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큰애가 내 친아들이야. 내가 내 자식한테 가게를 물려주고 싶은 게 이상해? 선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약속하셨잖아요. 약속은 약속이고 상황이 바뀌었어. 좀 더 지켜보자.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나가버렸어요. 선영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이럴 수가. 4년 반을 믿고 일했는데요. 하루 14시간씩 주말도 없이 쉬는 날도 거의 없이 일했는데요. 손이 거칠어지고 다리가 망가지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는데요. 5년만 버티면 된다고 믿었는데요. 모든 게 헛수고가 될 판이었습니다. 선영은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허탈했죠. 내가 뭘 잘못했지? 열심히 일했는데 뭐가 부족했는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수첩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4년 6개월 차. 어머님이 약속을 바꾸심. 큰아주버님 부부와 경쟁하라고 하심. 5년 약속이 지켜질지 모르겠음. 너무 불안하고 억울함. 적으면서 눈물이 수첩에 떨어졌어요. 글씨가 번졌지만 선영은 계속 썼습니다. 4년 반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일했는데 이제 와서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음. 너무 화나고 속상함. 수첩을 덮고 베개에 얼굴을 묻었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이 침대로 와서 선영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무슨 일 있어? 선영은 한참을 울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약속을 바꾸셨어. 뭐?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남편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그럴 수가. 4년 반이나 일했는데 나 어떡해.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선영은 남편 품에 안겨 울었어요. 남편도 아무 말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선영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밝게 웃지 못했습니다. 손님들도 눈치챘어요. 사장님, 무슨 일 있어요? 안 좋아 보여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선영은 억지로 웃었지만 눈빛은 슬펐습니다.
큰아주버님 부부는 여전히 자주 왔어요. 선영 옆에서 족발 삶는 걸 지켜봤죠. 이 정도 삶으면 되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큰아주버님의 말에 선영은 웃었습니다. 쉽다고? 4년 반을 해봐. 속으로는 비웃었지만 겉으로는 친절했어요. 큰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동서, 단골 손님들 관리는 어떻게 해? 그냥 친절하게 대하면 됩니다. 특별한 비법 같은 건 없어? 없어요. 선영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자세히 가르쳐주고 싶지 않았어요. 어차피 내 가게가 될지도 모르는데. 선영은 수첩을 더 꼼꼼하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의 일과를 자세히 기록했어요. 출퇴근 시간, 한일, 손님 수, 매출까지요. 오전 9시 출근, 오후 11시 퇴근. 족발 30인분 삶음. 손님 60명 응대. 매출 200만 원. 큰아주버님 부부 오후 3시에 방문. 2시간 구경만 하고 감. 실제 일은 내가 다함. 선영은 증거를 남기기 시작한 거예요.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어요. 5년 약속일이 점점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선영이 먼저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다음 달이면 5년이에요. 그래, 벌써 그렇게 됐나? 시어머니는 관심 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가게, 언제 제 이름으로 바꿔주실 건가요? 조급하게 굴지 마. 좀 더 봐야지. 하지만 약속하셨잖아요. 시어머니가 짜증을 냈습니다. 약속? 그것만 생각하네. 큰애들도 배우고 있다니까. 선영의 얼굴에서 웃음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제 확신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선영을 이용만 한 거였죠. 선영은 그날 밤 수첩에 적었습니다. 5년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것 같음.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던 것 같음. 나를 그냥 값싼 노동력으로만 본 거였음. 너무 억울하고 배신감 느낌. 선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선영은 새벽부터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오전 10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정어머니였어요. 여보세요, 엄마. 전화기 너머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아, 아버지가. 선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병원에 계시는데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어느 병원이에요? 지금 갈게요. 선영은 서둘러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지가 쓰러지셨대요. 병원에 가봐야 해요. 뭐, 지금? 네, 급하대요. 시어머니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점심시간인데 어떡하려고. 죄송합니다. 빨리 다녀올게요. 선영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버지, 괜찮으시겠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친정어머니가 복도에 주저앉아 울고 계셨어요. 엄마. 선영이 달려가자 어머니가 선영을 붙잡았습니다. 선영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선영은 귀를 의심했어요. 네, 뭐라고요? 심장마비였어. 병원 오는 길에. 선영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어요. 아버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전화로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선영아, 건강 챙겨라고 하시던 아버지였는데요. 갑자기 돌아가시다니요. 선영은 영안실로 향했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아버지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버지, 아버지. 선영은 아버지 손을 잡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장례식장을 예약하고 부고를 돌리고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선영은 정신없이 움직였어요. 장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선영은 조문객들에게 인사하느라 지쳐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선영은 조용한 곳으로 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선영아, 지금 어디야? 장례식장이에요. 아, 그래. 그런데 말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급했어요. 배추 500포기가 들어왔어. 선영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네. 김장 배추 500포기. 오늘 들어왔다고. 어머님, 지금 아버지 장례 중인데요. 시어머니는 선영의 말을 끊었어요. 알아. 근데 배추가 상하면 어떡해. 김장 다 하고 가. 선영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잠깐 왔다가 김장하고 가. 배추 500포기야. 시간 없어. 선영의 손이 떨렸어요. 어머님, 저 지금 아버지 장례식장에 있어요. 그래, 알고 있어. 근데 김장은 지금 해야 해. 내일 장례 끝나잖아. 하지만 선영아, 배춧값만 200만 원이야. 상하면 다 손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지금 당장 와. 밤새서라도 해야 해. 선영은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장례 마지막 날인데요. 김장을 하러 오라고요? 어머님, 내일 발인인데요. 발인은 아침에 하잖아. 밤에 김장하면 되지. 제가 상주인데요. 시어머니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상주가 뭐 어때서? 일은 해야지. 배추 500포기 누가 해? 내가 혼자 해? 선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어머님, 빨리 와. 시간 없어. 시어머니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선영은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친정어머니가 선영을 찾았어요. 선영아,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은데.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선영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선영은 친정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잠깐 나갔다 올게요. 왜? 어디 가려고? 시어머니가 급한 일이 있대요. 친정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 내일 발인인데? 죄송해요, 엄마. 금방 다녀올게요. 선영은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게로 향했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가게에 도착하니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정말 500포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왔어? 빨리 시작해. 네. 선영은 앞치마를 맸습니다. 배추를 씻고 절이고 양념을 만들어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잠깐 도와주다가 말했습니다. 나 좀 쉬어야겠다. 너 혼자 할 수 있지? 네. 피곤해서 못하겠어. 내일 아침까지 다 해놔.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선영은 혼자 남았습니다. 밤 9시였어요. 배추 500포기를 혼자 김장해야 했습니다. 선영은 눈물을 흘리면서 일을 시작했어요. 배추를 하나하나 씻고 절이고 헹구고 물기를 뺐습니다. 한 포기 한 포기 정성껏 버무렸어요. 시간이 갈수록 손이 시려왔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렸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끝내야 했으니까요. 자정이 넘어가고 새벽 1시가 됐어요. 선영은 계속 일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장례식 날에 선영은 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가 됐어요. 선영의 손은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양념 때문에 손이 따가웠어요.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죠. 하지만 아직 백포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선영은 쉬지 않고 계속했어요. 4시, 5시. 밤새 혼자 김장을 했습니다. 새벽 6시가 되어서야 마지막 배추를 버무렸어요. 500포기를 모두 끝냈습니다. 선영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손은 부어서 움직이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더 고통스러운 건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아버지 마지막 밤을 김장하면서 보냈어요. 상주로서 아버지 곁을 지켜야 했는데요. 배추를 버무리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소리 없이 울었어요. 목이 메어서 소리도 나오지 않았죠. 7시가 되자 서둘러 장례식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발이는 9시였어요. 겨우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빨갛게 부어 있었죠. 친정어머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선영아, 어디 갔다 왔어? 손이 왜 이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무슨 일 있었어? 선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선영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발인식이 시작됐습니다. 아버지의 관이 웅구차에 실렸어요. 선영은 영정을 들고 따라갔습니다.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마지막 밤을 함께 못해서 죄송해요. 선영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장지로 가는 차 안에서 선영은 결심했어요. 이제 그만해야겠어.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요. 아버지 장례식 날까지 김장을 시키는 사람들이에요. 4년 반 동안 참고 견뎠지만 이제는 끝이었습니다. 선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밤이었습니다. 선영은 수첩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마지막 날. 시어머니가 김장 500포기 하라고 함. 밤새 혼자 김장함. 손 부어오르고 허리 끊어질 것 같음. 아버지 마지막 밤을 함께 못함. 너무 억울하고 분함. 이제는 정말 끝. 선영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이제 그만둘래. 남편이 선영을 안았습니다. 알았어. 이제 그만하자. 선영의 긴 악몽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선영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어요. 손은 여전히 빨갛게 부어 있었죠. 하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손이 왜 이렇게 부었어?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흘러내렸어요. 무슨 일 있었어? 말 좀 해봐. 남편이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영은 한참을 울다가 입을 열었어요. 여보, 응, 말해. 나 이제 못하겠어.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선영을 안아줬어요.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이야? 선영은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써온 수첩들을 꺼냈어요. 3권이나 됐습니다. 이거 보여줄게. 수첩을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남편은 첫 페이지부터 넘기기 시작했어요. 오전 9시 출근, 오후 11시 퇴근. 하루 14시간 근무. 큰아주버님 부부 족발 포장, 무료. 어머님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부재. 혼자 일함. 페이지를 넘길수록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가게 카드로 큰아주버님 부부 제주도 여행 80만 원.
백화점 옷 구입 280만 원. 내 월급은 250만 원. 남편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다 사실이야? 응.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계속 수첩을 읽었어요. 4년 6개월 차, 어머님이 약속 바꾸심. 큰아주버님 부부와 경쟁하라고 하심. 5년 약속이 지켜질지 모르겠음. 남편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분노가 차오르고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마지막 날. 시어머니가 김장 500포기 하라고 함. 밤새 혼자 김장함. 아버지 마지막 밤을 함께 못함. 남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수첩을 내려놓고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주먹을 꽉 쥐었다가 폈다가 했죠. 이럴 수가.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선영은 서랍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이것도 봐. 카드 명세서 사본이었습니다. 선영이 몰래 복사해둔 거였어요. 남편이 명세서를 펼쳤습니다. 큰아주버님 부부의 사치스러운 소비 내역이 빼곡했어요. 백화점, 호텔, 레스토랑, 골프장. 한 달에 50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게 가게 카드로? 응. 시어머니는 가족이니까 괜찮다고 하셨어. 남편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당신도 가족 아니야?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선영이 또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이 선영을 꼭 안아줬습니다. 미안해. 내가 다친 바람에. 아니야. 당신 잘못 아니야. 내가 일을 했어야 하는데. 남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선영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것도 들어봐.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배추 500포기가 들어왔어. 김장 다 하고 가. 지금 당장 와. 밤새서라도 해야 해. 발이는 아침에 하잖아. 밤에 김장하면 되지. 상주가 뭐 어때서. 일은 해야지. 녹음이 끝났습니다. 남편은 주먹으로 침대를 내리쳤어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아버님 장례식 날에 김장을?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선영이 남편을 진정시켰어요. 여보, 진정해. 어떻게 진정해?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남편이 일어서서 방 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요. 4년 반을 이렇게 부려먹고 약속은 안 지키고 당신 아버지 장례식 날에까지. 남편은 분노로 떨고 있었어요. 평생 착하게만 살아온 남편이었습니다. 누구한테도 화를 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이를 악물고 있었죠. 선영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남편이 선영을 바라봤어요. 그래, 그만해야지. 하지만 5년 약속은 무슨 약속? 처음부터 지킬 생각도 없었던 거야.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선영을 이용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값싼 노동력으로만 본 거였죠. 그래도 4년 반을 일했는데 그게 더 억울하지. 그러니까 더 이상은 안 돼.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당장 그만둬. 내가 어머니한테 말할게. 여보. 아니,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내 아내를 내가 지켜야지. 남편의 눈빛이 결연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저 진수입니다. 왜? 무슨 일이야? 선영이가 오늘부터 가게 안 나갑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닙니다. 4년 반 동안 너무 고생했어요. 고생은 무슨, 돈 받고 일한 거잖아. 남편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약속하셨잖아요.
5년 일하면 가게 준다고. 그건 아직이 아니라 이제 한 달 남았어요. 시어머니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건 상황 봐서. 약속은 약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큰형님 부부랑 경쟁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장인어른 장례식 날 김장시키셨죠?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 이건 너무하신 겁니다. 진수야, 내가 지금 어머니한테. 죄송하지만 선영이는 이제 안 나갑니다. 너희들 지금 배신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남편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배신은 어머니가 먼저 하셨습니다. 4년 반 동안 약속 믿고 일했는데 이제 와서 말 바꾸시는 게 배신 아닙니까? 진수야, 지금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선영이 안 나갑니다. 남편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선영이 남편을 안았어요. 고마워. 미안해. 진작 이러지 못해서. 아니야. 충분해.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시어머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선영 휴대폰으로였습니다. 선영이 받았어요. 여보세요. 선영아, 나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조금 누그러져 있었어요. 네, 어머님. 진수가 그러던데 너 그만둔다며? 네. 왜? 무슨 불만이 있어? 선영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셔서요. 약속은 지킬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요. 선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회유하려고 했어요. 선영아, 우리 잘 얘기해보자. 가게 일 너무 잘하잖아.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만두겠습니다. 월급 올려줄게. 300만 원 줄게. 돈 문제가 아니에요. 선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날카로워졌어요. 너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야? 죄송하지만 더 이상 못하겠어요. 4년 반이란 게 아깝지도 않아? 선영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아깝죠.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너 후회할 거야. 후회는 제가 할게요. 선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남편이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응. 잘한 거겠지? 잘한 거야. 이제 우리 길을 가는 거야.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수첩에 마지막 글을 적었어요. 오늘 가게 그만뒀습니다. 4년 6개월 만에 끝냈어요. 억울하고 아깝지만 이제 자유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수첩을 덮으면서 선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어요. 슬픔만이 아니라 해방감도 섞여 있었죠. 긴 악몽이 끝났습니다. 이제 선영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예요. 선영이 그만둔 다음 날부터 가게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했어요. 4년 반 동안 선영이 모든 걸 해왔거든요. 족발 삶는 것부터 손님 응대까지 다요. 시어머니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급하게 큰아들 부부를 불렀어요. 너희가 가게 좀 봐줘야겠다. 큰아주버님 부부는 마지못해 왔습니다. 회사 일이 있다고 투덜거리면서요. 어머니, 저희 회사 다니잖아요. 그래도 당분간은 도와줘야지. 선영이가 갑자기 그만뒀잖아. 큰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동서가 왜 갑자기 그만뒀대요? 그러게. 배은망덕하게. 시어머니는 선영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손이 급했어요. 큰아주버님 부부가 가게를 맡았습니다. 첫날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족발을 삶는 시간을 정확히 몰랐습니다. 선영은 4년 반 동안 매일 삶아서 감으로 알았는데요. 큰아주버님 부부는 경험이 없었죠. 몇 시간 삶아야 해요? 3시간 정도? 정도가 아니라 정확히요. 그럼 타이머 맞춰놔. 큰아주버님 부부는 다투면서 일했어요. 불 조절도 서툴렀습니다. 너무 센 불로 끓여서 족발이 터지기도 했어요. 족발을 너무 오래 삶아서 질겅질겅해졌습니다. 어떤 날은 덜 삶아서 질겼죠. 양념 배합도 맞지 않았어요. 선영은 손맛으로 했는데 큰아주버님 부부는 그게 안 됐습니다. 맛이 들쭉날쭉했어요. 단골 손님이 불평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족발 맛이 이상한데요? 큰 며느리가 당황하면서 대답했어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전에는 항상 맛있었는데. 뭐가 바뀌었어요? 레시피는 똑같은데. 손님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나갔습니다. 다음 날도 문제였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주문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선영은 혼자서도 척척 해냈는데요. 큰아주버님 부부는 둘이서도 허둥댔죠. 주방과 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이 없었어요. 여보, 저 테이블 주문 받았어? 아니, 당신이 받는 거 아니었어? 나는 주방에 있었잖아. 부부 싸움까지 났습니다. 손님들이 기다리다 지쳐서 나가기도 했어요. 야, 주문 언제 받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갑니다. 큰아주버님이 뛰어갔지만 이미 손님은 화가 나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계산 실수가 잦았어요. 큰 며느리가 계산기를 잘못 눌렀죠. 손님 45,000원입니다. 네. 족발 중짜 하나에 45,000원이요? 아, 죄송합니다. 25,000원이네요.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어떤 손님은 돈을 더 냈는데 거스름 돈을 덜 받기도 했어요. 나중에 확인하고 다시 찾아와서 항의했죠. 아까 10,000원을 덜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계산 실수했네요. 가게 신뢰도가 떨어졌습니다. 2주일이 지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끊기기 시작했어요. 맛도 일정하지 않고 서비스도 엉망이었거든요. 전에는 친절하게 반겨주던 선영이 없었습니다. 손님들 얼굴을 기억하고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시네요 라고 인사하던 선영이요. 사장님 어디 갔어요? 예전에 일하시던 분요. 바쁘셔서 안 나오세요. 큰 며느리의 대답은 무뚝뚝했어요. 손님들은 아쉬워했습니다. 그 사장님이 친절하고 좋았는데 맛도 그분이 할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이제 여기 안 올래요. 다른 데 가야겠어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사장님 바뀌었대. 맛이 예전 같지 않아. 서비스도 별로래. 한 달이 지나자 매출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전에는 하루 200만 원씩 벌었는데요. 이제는 100만 원도 안 되는 날이 많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큰아들 부부를 불렀어요. 너희들, 이게 뭐야? 매출이 반토막 났잖아. 저희도 열심히 하는데요. 열심히 하는 게 이거야? 큰아주버님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회사 일도 해야 하는데 가게까지 보려니 힘들어요. 그럼 어떡하라고. 선영이 다시 데려오세요.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선영이 얼마나 잘했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거래처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외상 결제 좀 줄여주셔야겠어요. 왜요? 계속 거래해 왔잖아요. 요즘 매출이 많이 줄었다고 들었어요. 위험 부담이 있어서요. 거래처들이 신용을 걱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가게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에는 활기차고 깔끔했는데요. 이제는 어수선하고 지저분했습니다. 큰아주버님 부부가 정리를 제대로 안 했거든요. 설거지가 쌓여 있고 바닥도 제대로 안 닦였어요.
테이블도 끈적끈적했죠. 손님들이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래된 단골 손님이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들어왔어요. 아니, 사장님, 가게가 왜 이래요? 시어머니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좀 바빠서. 예전 그 며느님은 어디 갔어요? 그분이 참 잘하셨는데. 친절하고 깔끔하고. 손님은 가게를 둘러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다음에 올게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2개월이 지나자 가게는 완전히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50만 원도 안 되는 날이 많았어요. 직원들도 하나둘 그만뒀습니다. 월급을 제때 못 받았거든요. 사장님, 이번 달 월급 언제 주세요? 조금만 기다려봐. 다음 주에 줄게. 하지만 다음 주가 되어도 돈이 없었어요. 직원들은 실망하고 떠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족발집 망하려나 봐. 그러게. 예전엔 잘 됐는데. 며느리 나가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대. 아, 그 부지런하고 친절하던 며느리? 맞아. 그 집은 며느리가 다 했던 거야.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알고 있었어요. 어머, 그 집 며느리 정말 고생했구나. 4년 반을 혼자 다 했다며? 시어머니는 뭐 했대? 앉아서 돈만 받았대. 아이고, 며느리 진짜 불쌍하네. 시어머니는 밖에 나가기가 민망했습니다. 다들 수군거리는 게 들렸거든요. 큰아주버님 부부도 지쳤어요. 어머니, 저희 이제 못하겠어요. 뭐? 회사 일도 있고 가게 일도 너무 힘들어요. 큰 며느리가 손을 내저었어요. 저희는 이런 거 못해요. 선영이한테 다시 부탁하세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영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제야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선영은 돌아오지 않을 거였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가게는 거의 문을 닫은 상태였어요. 손님이 하루에 서너 명밖에 안 왔습니다. 족발도 제대로 못 삶고 맛도 엉망이었죠. 시어머니는 빈 가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선영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요. 얼마나 많은 걸 해냈는지요.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어요. 가게 문 앞에 세입자 모집 공고가 붙었습니다. 결국 가게를 정리하기로 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말했어요. 저 집 결국 망했네. 며느리가 나가니까 바로 망하더라. 그러게. 며느리 실력이 대단했나 봐. 시어머니가 며느리 너무 함부로 대했지. 인과응보야, 인과응보. 시어머니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선영은 이미 새로운 길을 가고 있었으니까요. 가게가 비어서야 드러난 진실이었습니다. 그 가게는 선영이 다 만들어낸 거였어요. 선영의 손길, 선영의 친절, 선영의 맛이었죠. 선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야 알았어요. 그 집은 며느리가 다 했네. 그 말이 동네 전체에 퍼졌습니다. 선영이 가게를 그만둔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선영은 집에서 쉬면서 몸과 마음을 추스렀어요. 4년 반 동안 쌓인 피로가 조금씩 풀렸죠. 손의 부기도 가라앉고 허리 통증도 나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영은 화면에 뜬 이름을 한참 바라봤어요.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선영아, 나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어요. 힘이 없고 지쳐 있었죠. 네,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고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영아, 다시 와라. 선영은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가게가 너무 힘들어. 손님도 없고 매출도 안 나오고 그건 어머님 문제예요. 선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제발 좀 도와줘. 내가 없으니까 안 되더라. 이제야 아셨나요?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갈 생각은 없어요. 선영아, 제발. 어머님, 저 이제 제 인생 살고 싶어요. 선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4년 반 동안 충분히 일했어요. 이제 그만할래요. 월급 올려줄게. 400만 원 줄게. 돈 문제가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가게를 줄게. 내 이름으로 할게. 선영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와서요? 이미 늦었어요. 진짜야. 서류 다 준비할게.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관심도 없어요. 선영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후련했어요.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 왔어? 응. 다시 오래. 뭐라고 했어? 거절했지. 이제 우리 길 가야지. 남편이 선영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우리 길을 가자. 남편은 서랍을 열고 통장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거 봐. 남편이 1년 전 사고 났을 때 받은 보험금이었어요. 치료비로 많이 썼지만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있어? 3천만 원 정도. 큰 돈은 아니었지만 시작하기엔 충분했어요. 우리 가게 하나 내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가게? 응. 족발집? 선영은 깜짝 놀랐어요. 족발집을 또 해? 당신이 맛은 제일 잘 알잖아. 4년 반 동안 배운 거 아까워.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선영은 족발 삶는 법을 완벽하게 익혔어요. 양념 배합도 손님 응대도 모든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돈이 3천만 원으로 작은 가게 하나는 낼 수 있어. 보증금이랑 인테리어 하면 부족한데 중고 장비 쓰고 작은 곳으로 하면 돼. 남편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우리 힘으로 해보자. 이번엔 정말 우리 거야. 선영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미안해하기만 하던 남편이었는데요. 이제는 당당하게 함께 하자고 말하고 있었어요. 좋아. 해보자. 선영도 용기를 냈습니다. 두 사람은 가게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가게에서 멀리 떨어진 동네를 찾았습니다. 혹시라도 마주칠까봐 조심스러웠거든요. 여러 곳을 둘러봤어요. 너무 비싸거나 위치가 안 좋거나 상태가 나쁜 곳들이었죠. 실망하면서 계속 찾았습니다. 그러다 작지만 깔끔한 가게를 발견했어요. 주택가 골목 안쪽이었지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60만 원이었어요. 여기 어때? 좋아 보여. 계약을 했습니다. 남은 돈으로 중고 장비를 샀어요. 큰솥, 냉장고, 테이블, 의자. 새 것보다 훨씬 저렴했지만 쓸만했습니다. 선영과 남편은 직접 가게를 꾸몄어요. 돈을 아껴야 했으니까요. 남편은 벽을 칠하고 선영은 바닥을 닦았습니다. 테이블과 의자는 중고로 사서 깨끗하게 닦았어요. 식탁보도 정성껏 다렸죠. 작지만 정성이 가득한 가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판을 달았어요. 간판에는 선영이네 족발이라고 썼습니다. 선영의 이름을 건 첫 가게였어요. 드디어 내 이름이 붙었네. 선영은 간판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선영을 안아줬어요. 이제 시작이야. 우리 가게. 오픈 준비를 했습니다. 선영은 족발을 삶기 시작했어요.
4년 반 동안 익힌 그 맛 그대로였습니다. 간장, 설탕, 생강, 마늘, 대파. 정확한 비율로 양념을 넣고 3시간 삶았어요. 족발이 완벽하게 익었습니다. 남편이 맛을 봤어요. 와, 맛있다. 이 맛이야. 그치? 자신 있어. 선영은 웃었습니다. 오픈 첫날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새 가게라 아는 사람이 없었죠. 하지만 선영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가자. 맛으로 승부하면 돼. 둘째 날, 셋째 날도 손님이 적었어요. 하지만 온 손님들은 만족했습니다. 여기 족발 진짜 맛있네요. 사장님, 어디서 배우셨어요? 오래 했어요. 선영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손님들이 맛에 반해서 다시 왔어요. 그리고 지인들에게 소문을 냈죠. 거기 족발집 진짜 맛있어. 꼭 가봐. 한 달이 지나자 손님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2달째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저 또 왔어요.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선영은 손님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대했습니다. 친절하게 응대하고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어요. 손님들이 그걸 느꼈습니다. 여기 사장님 진짜 친절하세요. 음식도 맛있고 서비스도 좋아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3개월째 가게는 꽤 바빠졌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자리가 없을 정도였어요. 저녁에도 손님이 끊이지 않았죠. 매출도 하루 15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작은 가게치곤 잘 되는 편이었어요. 남편도 함께 일했습니다. 다리는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설거지, 청소, 계산. 남편은 열심히 도왔습니다. 여보, 고마워. 당연한 거지. 우리 가게잖아. 부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가게였습니다. 어느 날 예전 단골 손님이 찾아왔어요. 시어머니 가게에 다니던 손님이었습니다. 아니, 사장님, 여기 계셨네요. 어머, 어떻게 오셨어요? 소문 듣고 왔어요. 여기가 그 맛집이래서요. 손님은 족발을 먹고 감탄했습니다. 역시 사장님 손맛이에요. 이 맛 찾아 헤맸어요. 감사합니다. 저쪽 가게는 맛이 영 아니더라고요. 역시 사장님이 하셔야 해요. 선영은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하루 매출이 2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빚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선영은 행복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가게에서 일하는 게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눈치도 보지 않았죠. 쉬고 싶으면 쉴 수 있었습니다. 정말 자유로웠어요. 어느 날 저녁 문을 닫고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가게를 둘러봤어요. 작지만 깔끔한 가게였습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던 곳이었죠. 남편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해?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 나도. 남편이 선영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우리 잘하고 있는 거지? 응, 잘하고 있어. 선영은 간판을 올려다 봤습니다. 선영이네 족발. 자기 이름이 빛나고 있었어요. 선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인생.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요. 이제는 자신들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당당하게요. 행복하게요. 선영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기간이 되기도 합니다. 선영은 4년 반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자신의 이름으로 빛나는 간판 아래 섰습니다. 그 빛은 누군가의 허락이 아닌
스스로 일궈낸 자유와 존엄의 빛이었죠. 당신의 인생에도 언젠가 그런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행복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인생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응원의 말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도 노을처럼 아름답게 물들기를 바랍니다. 노을빛 인생이었습니다.